지금 거실에서 그녀가 자고 있어서 소리가 조금 작아도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통증은 몸이 주는 메시지. 나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듣는다의 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How to adapt to change in life in elegant manner at all times. 보면은 항상 우아한 모습으로 인생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 이게 다리, 무릎 쪽에 문제를 이렇게 보고 해결하게 되면 항상 우아한 모습으로 인생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읽으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또 지금 혹시 아픈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내 몸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지개 한번 쭉 해주시고요. 아프고 매리기만 합니다. 시원해. 나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듣는다. 얘 다리, 오늘은 피부, 사고 여기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섭식장애도 있네요. 다리입니다. 다리는 우리가 인생의 행보를 내딛게 해준다. 말이 이상하네. 다리는 인생의 행보를 내딛게 해준다.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특정한 위치에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겁이 난다는 뜻이다. 혹시 다리가 아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집중해 주세요. 네, 우리는 다리를 이용해서 달리고 다리를 질질 끌기도 하고 살금살금 걷기도 하고 안짱다리로 걷기도 한다. 어린 시절에 대한 분노로 허벅지가 굵고 넓적해지기도 한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에도 다리에 사소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정맥류는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생긴다. 혈관이 기쁨을 전파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당신은 마음에 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무릎은 목과 마찬가지로 유연성과 관계가 있다. 다만 목과 다리, 무릎은 남에게 굽실거리거나 자부심을 느낄 때, 자신만만하거나 고집스러울 때의 감정을 나타낸다. 종종 앞으로 움직일 때 몸을 구부리는 것이 두려워서 몸이 뻣뻣해지기도 한다. 이러면 관절이 굳는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우리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무릎이 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우리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존심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릎이 나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혹시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어디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굽히기 싫은 쪽이 어디인지 물어보라. 고집을 버려라. 인생은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인생을 편안하게 누리려면 유연성을 갖고 변화에 발을 맞춰야 한다. 버드나무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를 굽히고 바람의 흐름에 몸을 내맡긴다. 항상 우아한 모습으로 인생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우리의 바른 이해력, 우리 자신과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인생에 대한 이해력과 관련이 있다. 노인들 중에 걷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이해력에 문제가 생겨서 종종 갈 데가 없다고 느낀다. 어린아이들은 행복해하며 춤추듯이 걷는다. 나이 든 사람들은 마치 걷기 싫다는 듯 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다. 피부는 우리의 개성을 드러낸다. 피부병은 우리의 개성이 어떤 방법으로든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생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의 피부는 얇아서 무엇이든지 쉽게 피부 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 우리는 피부가 살아있다고 느끼며 피부 아래에는 바로 신경이 지나간다.
피부병을 고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마음속으로 나는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루에 수백 번씩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힘을 되찾아라. 급작스러운 사고는 사실 급작스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모든 요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고를 만들어낸다. 사고가 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나도록 끌어당긴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자주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사소한 사고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고는 분노의 표현이다.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생기는 좌절감의 표현이다. 또한 권위에 대한 반항을 나타내기도 한다.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치고 싶어질 때 대신 자신이 사고를 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에게 화가 날 때, 죄책감을 느낄 때, 자신을 벌하고 싶을 때 바로 사고가 모든 것을 처리해준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단지 우리를 변덕스러운 운명의 무기력한 희생자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사고가 생기면 우리는 동정과 관심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기대게 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상처 부위를 소독해주고 지켜본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느긋하게 쉬기도 한다. 그러나 사고 후에는 고통이 따른다. 몸에서 고통이 느껴지면 인생의 어느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신체 손상의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처벌받고 싶어 했는지 처벌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있다. 좀 그런데요, 이거는. 섭식장애는 자기 혐오가 지나친 나머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음식은 기본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준다. 왜 당신에게 공급되는 영양을 거부하는가? 왜 죽으려고 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끔찍하다고 여기면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자기 혐오는 사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싫어하는 것이다. 자고로 생각이란 바뀌기 마련이다. 자신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항상 서로를 비판하는 가정에서 자라는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당신에게 비판적이었는가? 처음 종교교육을 받을 때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다고 배웠는가?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납득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쓴다. 패션계의 마른 몸매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나는 예쁘지도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에 초점을 두고 자기 혐오에 빠진다. 내가 날씬했다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텐데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날씬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없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마지막 문제 너무 좋네요. 저도 조금 집착은 아닌데 좀 날씬한 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사실 조금 약간 마른 듯한, 제가 그때 한창 운동을 하고 약간 마른 듯한 몸매가 되니까 제일 좋았던 게 옷 입는 시간이 뭐라 그래야 되지? 옷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이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럴 몸이 약간 마른 듯하면 솔직히 멀리 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옷에 대해서 옷을 살 필요도 없고 별로 옷을 진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게 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더 생기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되게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먹는 것도 포기할 수 없으면서 자꾸 살이 찌죠.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자, 오늘의 긍정 학원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놨고요. 미리미리 올려뒀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올려둔 거에 있긴 있었는데 오늘 딱 첫
화면에 뜰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함께 읽으셔도 좋고요. 네, 그래도 그거 보면서 읽으셔도 좋고요. 함께 항상 꼭 따라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내 몸을 친한 친구처럼 여긴다. 몸의 각 세포는 신의 지혜를 갖고 있다. 나는 그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값진 충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안전하고 신이 나를 보호해주며 이끌어준다. 나는 건강하고 자유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제일 뒷페이지, 어제 제가 올린 피드에 있습니다. 치유책 메인으로 올려둔 거에 나는 오랫동안 단거하지만 믿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내 앞에 드러나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온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입니다. 이제 진짜 다행하지만 아직 조금 남았네요. 내일은 관절염과 천식, 화상, 암, 과체중에 대한 이야기 정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시크릿입니다. 오늘의 시크릿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시크릿은 무엇일까요? 네, 어제 조금 요 끝에 부분을 못하고 넘어가서 오늘 우주는 풍요롭다 이 큰 챕터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어제 잠깐 못 읽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요거 읽고 넘어갈게요. 응? 나의 마우스는 어디 간 거지? 저기가 있지? 네. 반드시 풍요를 생각하고 풍요를 그리고 풍요를 느끼고 믿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You must think of abundance, zero abundance, feel abundance, believe in it. 네.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 내면의 비전과 목소리가 외부의 의견보다 더 깊이 있고 명확하고 커질 때 인생을 정복한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이나 주변 사람을 바꾸는 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당신은 우주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찬양하면 된다. 당신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가 당신의 모든 명령에 응답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든지 당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책임을 지되 가능하면 가볍게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마라. 그런 네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감사하라. 네, 정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풍요롭다. 사람들이 내게 늘 묻는 질문은 모두가 비밀을 사용하고 우주를 카탈로그처럼 이용한다면 물질이 동이 나버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하면 은행이 거덜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까? 건전지가 다 됐나 봐요. 더 이상 되지 않아. 비밀의 내용 중에서 멋진 점은 누구나에게 풍족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사람들 마음에 바이러스처럼 기생하는 거짓이 있다. 세상 모두가 잘 살 수는 없어. 자원이나 물질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 잘 산다는 건 불가능해. 이 거짓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탐욕스럽고 인색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감정들이 그런 경험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세상은 악몽을 꾸는 약을 삼키게 됐다. 사실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충분하고도 넘친다. 힘도 충분하다. 사랑 역시 그렇다. 기쁨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무한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외부 현상만 보고 만물이 외부에서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필시 결핍과 한계가 보일 것이다. 이제 당신은 그 무엇도 외부에서 스스로 생겨나지 않고 모두 내면의 힘과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았다.
마음은 만물을 창조하는 힘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해지겠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생각하는 힘이 무한하듯 생각으로 창조하는 힘도 무한하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진실로 이해할 때 당신은 마음이 무한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21분이네요. 오늘 시크릿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상에 내려온 모든 위대한 스승은 삶이란 원래 풍요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들의 삶은 풍요로울까요? 이 법칙의 핵심은 당신이 반드시 풍요를 생각하고 풍요를 그리고 풍요를 느끼고 풍요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런 까닭에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새로운 자원이 나타나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시크릿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후딱후딱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과 코로나는 그런 맥락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리얼한 발을 위협하는 존재랄까요? 그러면서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코로나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도 새로운 가게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코로나를 개의치 않은 듯한 리얼의 강점을 극대화한 형태로요. 역시 몸이 기억하는 공간, 장소성의 문제일까 싶기도 한데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얼마 전 루이비통은 오사카와 도쿄에 대대적 리뉴얼 오픈을 하기도 했어요. 방금 이야기하신 장소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부러 그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점포에 들어가 그곳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며 쇼핑하는 것 역시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잘 질려 한다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데서 가방을 사는 건 처음엔 편리하지만 무언가 우발적 사건이 없이 편리하기만 하면 질린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애초에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가는 이유는 가게들이 손님을 질리지 않도록 궁리하고 개별적 디스플레이를 바꾸고 신상품을 계속 출시하고 점원을 교육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지털 영역에서 이런 걸 하는지도 모르지만 사람의 행동이 또 열어서 클릭뿐이라면 액션이 변하지 않는다. 줌 술자리도 일본에서 유행했지만 모두 금방 하지 않게 됐다. 몇 번 하다 보니 금방 질려버렸기 때문이죠.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건 역시 리얼한 바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앞으로 디지털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친밀감, 집중, 몰입 이런 정서를 담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거 파커스 내부 오피스, 여기가 약간 공유 오피스 같은 곳인가 봐요. 네. 개인적으로 카페는 도시의 가장 수상한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전혀 모르는 타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을 머무는데요. 진짜 그러네요.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지만 뭔가 모를 희미한 친밀감 같은 것도 느껴져요. 이런 요소들이 공간 설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까 늘 궁금했는데 정서적 측면에서의 디자인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공간 설계는 물리적인 것만으로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의 흐름까지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포함한 디자인이라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어떤 각도로 앉으면 시선이 섞이지 않고 서로의 거리 또 체온이 신경 쓰이는지 쓰이지 않는지 전부 다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카페뿐 아니라 꽃집도 공원도 다 그렇고 사람이 온기를 느꼈으면 한다면 그만큼의 거리를 디자인한다네요. 역으로 혼자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그렇게 거리를 조정합니다. 여기가 파커즈의 미팅룸을 인터뷰 전 카메라를 통해 소개받다? 여기 공간 미팅 전에 실제 인터뷰 전에요. 네, 이 사진 말고 집중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된 곳이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앉아있는 물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식물로 필터를 만들거나 요거 맞네요. 이렇게 파티션 대용으로 식물을 배치해서 사람 간 여기를 집중이라는 곳인가 봐요. 이게 집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리를 물리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식물로 필터를 만들거나 이렇게 식물로 필터를 만들거나 파티션 대용으로 식물을 배치해서 이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이 모든 게 디자인이다. 는 건데 벌써도 26분이 됐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되게 재밌는데 혹시 지겨우시면 말씀해 주세요.